아, 오늘 이야기는 저는 아니지만 제 짝의 그 클래스에 있는 한 예비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 예비 교사가 아이들의 이제 일반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필드 트립을 갔더니 이제 자폐 아이들이나 아니면 약간 이제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그 뮤지엄으로 이제 박물관으로 필드 트립을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보고 궁금해하고 선생님 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자폐 아이들은 또 거기 이제 장애 아이들은 안 듣더라는 거예요. 안 듣고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육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아무리 자기네가 열심히 가르쳐도 아이들이 배우지를 않으면 아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일반 교사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 박물관에서 예를 들어서 자폐 아이든지 그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박물관에서 보여준 그 행동을 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왜?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이 일반 아이들하고 그죠? 비장애 아이들하고 이제 다르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다는 의미는 아이들이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잖아요. 어텐션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하고 선생님을 따라하고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하는 이 행동들을 아이들이 안 한다 그래서 아이가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배우지 않았다고 보지 않았다고 어떻게 아느냐. 그럼 이제 첫 번째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행동주의에 기반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그래요.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마음껏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알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을 해야 아는데 상대방의 친구가 별로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냥 표현을 안 하고 오면은 그 친구는 아주 재밌게 내 친구 만나서 오늘 하루 좋은 날 가졌다. 좋은 시간 가졌다. 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하지만 다른 친구는 집에 오면 정말 다 때려 부시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엉엉 울 수도 있고 그죠? 아주 하루가 정말 거지 같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주의자들은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가 그렇게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배우고 있는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면 거의 아이들이 뭐 안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가 배우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 일반적인 아이들의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다른 방법으로 배운다. 근데 그거를 왜 이해를 못하냐? 이해를 못하는 네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이 딱 부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네 하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내 소리 안 하면 이제 놀다가 막 정신이 팔려서 놀아도 엄마가 누구야?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는 쳐다봐요. 그죠? 그건 뭐예요? 들었다는 소리고 이게 이 센소리 리셉터가 그거를 인지해 그러니까 저기 받아들여서 뇌까지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즉흥적인 센소리 메모리지만은 1, 2초밖에 안 되는 센소리 메모리 안에 아이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는 레지스터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똑같아요. 장애 아이들도 이제 자폐 아이들도 딱 불렀는데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은 누구야? 그러면 짠 뭐 이렇게 영수야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 대답을 하면서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이가 툭 쳐다봤다가 탁 한단 말이에요. 요 말은 뭐예요? 아이가 대답은 안 하지만 만일에 아이가 툭 쳐다본다. 그 불렀던 어른을 툭 쳐다본다는 얘기는 왜 불렀는데 말을 안 해? 이 소리예요. 뭐야? 이렇게.
그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이제 해석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빙의가 돼서 지금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아이가 툭 쳐다보고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렀으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말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툭 쳐다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어떻게 돼요? 탁 쳐다보고 탁 돌아가.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회 그 문화에서 사회에서 그 어그리하고 모든 공동체가 다 무의식으로 합의한 그리고 배운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반응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이들이 모습을 안 보인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을 배웠는지 전혀 안 배웠는지 아니면 다른 애들은 100을 배울 때 얘는 뭐 80만 배웠는지 50만 배웠는지 20만 배웠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보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한 정도를 시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아이들을 10시간을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어. 똑같은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10시간 동안 20명을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면 20명이 시험 결과를 똑같이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네.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네. 아이들이 별로 열심히 안 하네.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네. 이렇게 해서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아이들의 탓으로 돌려요. 거기에 선생님은 없어요. 왜?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 20명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가르쳤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을 수 있죠. 단지 뭐를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아이들의 차이를 고려를 안 한 거죠. 아이들의 배우는 방식을 고려를 안 한 거죠. 그죠? 어떤 아이들은 탁 듣고 이게 청각으로 보통 이제 청각으로 배우는 아이들은 굉장히 적어요. 하나 봐야 한 10%, 20%?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각으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로만 떠들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일수록 애들이 페일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못 배고 떨어지는 아이들의 성적이. 그다음에 시각적인 거를 한 80% 정도 쓰면서 청각을 보조로 쓰는 선생님은 훨씬 더 결과를 많이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이거는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시각으로 본 거를 기억을 훨씬 많이 하고 많이 배우기 때문에 청각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냥 듣고 들으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시각은 어때요? 형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컨셉추얼 그 뭐죠? 그 추상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가 힘든 게 왜 그래요? 추상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주로 이제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무슨 언어? 이 버벌 언어로 written language가 아니라 써져 있는 물론 이제 문자로 쓰기도 하지만은 이 버벌 랭귀지로 써서 지나가면 이 귀로 들었을 때 눈에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배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더 이제 그 뒷단계로 갈수록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고 성적도 그래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 아이들이 이제 저는 무슨 관점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즘 이제 한국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뉴로 디버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뭐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회가. 그죠? 우리가 뭐 호모섹슈얼이냐 젠더에 대한 거, 여자, 남자, 왜 꼭 여자, 남자만 결혼을 해야 되냐, 남자, 남자, 여자, 여자는 안 되냐, 그 다음에 뭐, 또 이 얼굴, 피부 색깔, 그죠? 그래서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에이시안이냐, 또 저기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냐, 뭐 살짝 까마냐, 완전 까마냐, 이런 이 생김새. 그 다음에 또 언어도 들어가요. 영어를 마더텅 같이 이야기하느냐, 저처럼 많은 액센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아예 영어를 못하느냐, 이 언어로도 또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에이시안들은 어때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차별을 다 받죠. 뭘로? 언어로 차별받고, 이제 얼굴 생김새로 차별받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교수가 예를 들어서 저처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교수가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떠든거리는 한국말로 저기 교원대학교나 이런 교대 같은 데를 가서 선생들을 길러낸다. 그 나라의 선생들을 길러낸다. 아, 우리나라에서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엄청 항의할 것 같거든요. 만일에 그분이 영어 가르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러면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학생들도 좋아하고. 왜? 그 마더텅을 그 모국어를 우리가 직접 모국어를 하는 사람의 입에서 직접 영어를 배우니까.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한국어 읽기 저처럼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잘 읽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선생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게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뭐 저한테 조금 무례하게 하고 못됐게 하고 그래도 제가 그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좀 더 많이 관대한 거야. 얘네들은 외국 사람들을 워낙 많이 어릴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뭔가 이렇게 벗어나는 일탈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관용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거에 비해서는 차별이 있어도 기본적인 전제가 기본적인 전제가 사람이 다르다는 거를 죄송합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보고 했기 때문에 알아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똑같이 써도 선생님들 자체가 인종이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디서빌리티를 죄송합니다. 디서빌리티를 우리가 이제 장애를 보는데, 뉴로 디버시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들의 지금 현재 나온 장애들의 조상은 뉴로 디버시티, 뉴로 디벨롭멘털 디서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신경 조직이 발달이 되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발달 에이지잖아요. 우리가 발달 에이지를 갓 태어난 갓난쟁이부터 18살까지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가 우리가 발달 에이지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처음 발달 단계 1과 2, 피아제의 이론에 의하면 발달 단계 2살까지, 그게 이제 1차고 센소리 모로가, 그다음에 이제 2차가 이제 6살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 한국은 이제 취약 연령이 된단 말이에요. 미국 아이들은 그 전에 1년 전에 만 5살이 넘으면 이제 아이들이 취약 연령이 되고, 그때 이제 뉴로 디벨롭먼트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경 조직이 막 분해가 되고, 그러니까 뇌 발달이 이제 엄청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스파이널 코드 뭐 다 해서 인간의 이제 모든 형체가 이 밖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몸, 그죠? 몸 신경, 그다음에 뇌 신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통틀어서 하는 우리 장애를 요즘은 이제 장애라는 것보다 뉴로 디벨롭멘탈, 그죠? 뉴로 디벨롭멘탈, 한국말로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그 장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요즘 뉴로 디버시티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뭐냐면 뉴로, 인간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그 디퍼런스가 있듯이, 그죠? 우리가 에스닉 디퍼런스가 있고 링구이스틱 디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뭐죠? 언어 링구이스틱 했고 에스닉 했고,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또 몸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정말 모든 인간은 100%다 다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12명이 있으면 12명이 다 다르고, 아이가 5명이 있으면 5명이 다 달라요. 아이가 2명이 있으면 2명도 완전히 남과 북으로 달라요. 동과 서로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이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장애도 하나의 그런 뉴로 디버시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걸 이제 깊이 들어가면 스페셜 에듀케이션이 특수교육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수교육은 아이들의 장애를 이제 고친다는 의미로 이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특수교육에 대한 걸 특수교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장애를 열심히 일을 해서 부모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특수교육에 가고 특수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없어지게 만든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좀 가벼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 기대를 하는데,
학교 교육은 장애를 가볍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교육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가 학교 교육을 하는데 무엇을 방해하는지를 알아서 그 방해하는 부분을 소거해 주는 거예요. 약하게 해줘 가지고 아이도 학교 교육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지 이 장애 자체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장애가 있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 어휘력이 부족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자폐증이 있으면 사회성이 부족하고 그죠? 인지 능력도 아이들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행동주의예요. 보이는 걸로 보면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이들이 왠지 지적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사회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정서도 아이들이 못 느끼는 것 같고 운동신경도 떨어지고 다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자폐 아이들이.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죠. 그 안에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잠재력을, 잠재력을, 포텐셜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인간의 다양성 우리가 왜 다 인정해지면서 왜 우리가 장애, 비장애로 부르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한 반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1등부터 꼴등까지 있고 이제 공부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것처럼 인간도 아주 뛰어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아주 그냥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해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특수교육을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막 그냥 뭐 장애를 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막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들들 볶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로 디버시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로 디버시티의 관점에서 그냥 들어보면 진짜 아름다운 말이고 맞는 말이고 윤리적으로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찬성을 안 해요, 그거를. 교육자이기 때문에 찬성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인간의 그 무한한 잠재력, 인간 안에 들어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책의 일장이 존 러크의 그 백지장 이론, 뇌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노암 참스키의 프리와이 이론으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 것인가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적인 거를. 그래서 뉴로 디버시티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나가야 돼요. 한국이면 한국의 문화 안에서 살아나가야 되고 미국이면 미국 문화 안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만일에 우리가 뉴로 디버시티를 받아들인다면 학교 교육은 없어져야 돼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아주 옛날 그 완전히 그냥 특권층 그 10%, 5%, 1%만이 누리면서 살던 그런 문자 언어들, 그런 교육들.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동물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장사 같은 걸 해야죠. 상업에 종사하거나 이런 직업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도 없어져야죠. 안 그래요? 왜 장애 아이들만 교육을 안 시켜요? 장애가 뉴로 디버시티니까 그냥 그럼 일반 아이들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우리가 그러면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푸시를 해서 어떻게든지 비장애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됐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일반 아이들은 그러면은 장애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똑같이 50명이 듣고만 있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는 마음껏 놀아요.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집에 가서 마음껏 놀아.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다고 쳐요.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이 막 바빴잖아요. 농사일도 도와야 되고 부모들이 하는 일도 옆에서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집에 가면 가방 던져놓고 이제 나가서 들에 나가서 부모님을 도와줘야 되는 아이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지방이나 그 농사 짓는 그쪽에 사는 아이들은 노동을 하는 아이들 또 집에서 이제 노동을 하고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들을 돕잖아요. 뭐 자기가 자질해서 부모들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돕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부모가 막 강요를 해서 나와서 이제 돕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 투덜투덜거리고 나가서 돕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고 일반 아이들도 고달프잖아요. 요즘 한국 아이들 얼마나 고달퍼요. 그죠? 미국에서야 뭐 그런 학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학교 스포츠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고 뭐 음악을 하든지 자기네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오후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운동을 하고 이제 음악도 했지만은 음악은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끝나고 나면 이제 맨날 뭐 축구 연습하고 바스켓볼, 농구 연습하고 이제 아이들이 그러고 집에 와고 게임하고 막 이렇게 지냈지만은 그렇게 일반 아이들도 엄청 노력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그랬지만 저희 저기 교사들한테도 그랬지만 피아니스트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피아노 연습을 안 해요? 눈물 나게 하죠. 우리 조수미 씨나 이런 음악가들 보이스를 타고났잖아요.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타고났는데 그분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마음껏 밖에 나가서 눈이 오면 인조이하고 이래도 이분은 이 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반 제가 그분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엄청나게 이 사는 삶이 엄청나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스트릭트하게 살아야 됐었어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마음껏 다른 사람들이 인조이하는 거를 인조이 못 하잖아요. 우리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랑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해요. 그죠?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운데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해. 그죠? 처음에는 부모님이 시켰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서는 고등학교 올라가부터 자기가 자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하죠. 셀프 컨트롤 해가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는 고달파. 무언가 내 자리를 찾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벌써 한 4학년, 5학년 요즘 아이들은 조숙해가지고 벌써 중학교만 가도 자기네 미래를 걱정한다. 자기네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로 디버시티를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정서에서도 안 맞아요. 그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없애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아이들을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그렇게 푸시하지 말아라. 애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거 우리가 리스펙트 해주고 아이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게 하자. 제가 이제 그 다음 말을 하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머릿속에 딱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애들이 저기 뭐야 인간은 변하지만 동물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 끝없는 사랑 이러면서 애완동물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애완동물들에게 뭘 기대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뭐 대변 가르고 소변 가르고 뭐 이런 이제 뭐 하면 뭐 자기가 먹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거 태도들을 가르치죠. 왜냐면 애완동물들이 막 집안을 다 씹고 다니고 가구를 다 망가뜨리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그 같이 집 안에서 도메스틱 애니멀로 살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그 와일드함을 밖에서 이제 막 돌아다녀야 되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런 동물을 집 안에 들여놓기 위해서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의미가 이제 저는 학교 교육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지식을 배우고 이런 많은 것이 있지만 요즘 같이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 온라인으로 뭐 디지털로 이렇게 배우는 어떤 지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지식을 배운다는 거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많이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학교 교육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강의도 우리가 학교 교육을 게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학교 교육을 이제 지식을 떠나서 왜 우리가 학교 교육을 만들었을까? 왜 우리가 공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의 영 시티즌이죠. 그러니까 애들 그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물론 이 친구들이
잘 지식을 가르쳐서 이 친구들이 잘 배워서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한 아이들로 커서 나중에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그 나라의 파워가 된다 하는 제가 그런 강의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주 베이직의 그 학교 교육은 인간 삶의 기본을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간 삶의 기본은 뭐냐면요. 그 사회의 스탠다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회에 누구나가 다 어그리하는 기본적인 룰을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사람 관계를 가르치고 그죠? 기본적인 매너를 가르치고 서로가 왜?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컨플릭트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가 받아들이는 모두가 동의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룰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를 가면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전라도를 가면 전라도 사투리를 써. 충청도를 가면 충청도 사투리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도 사투리를 쓰죠. 무슨 사투리? 서울 사투리. 우리가 그걸 표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울 말을 저희가 지금 이제 아마 서울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태어나기는 경상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 코딱지만한 애가 막 경상도 사투리를 했겠죠. 엄청나게. 그렇지만 이제 자라면서 서서히 서울 말을 배워서 지금은 서울 말을 써요. 이게 서울 사투리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스탠다드라고 딱 정했어요. 왜?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도에서 쓰는 말을 우리가 스탠다드 랭귀지로 하자.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TV에 나오는 앵커들, 그죠? 기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말을 표준말이라고 우리가 그래요. 단어도 표준 단어라 그래요. 그래서 부추도 우리가 부추라는 이름으로가 전라도를 갔더니 소불이라고 그러고 경상도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불이라고 안 그러고 서울에 부추라는 단어를 배워요. 그게 이제 표준말인가. 그러니까 표준말은 액센트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어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럼 학교 교육은 결국엔 뭐예요? 표준 문화를 가르치고 우리의 사회의 기본 통념을 가르치고 그죠? 통념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걸 가르치고 우리가 의사소통의 방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어른의 말을 들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어른이 얘기를 할 때 고개를 숙이면 건방지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른이 말할 때 딱 선생님 눈을 쳐다보며 굉장히 무례하고 건방지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디스플린을 할 때, 훈육을 할 때 선생님의 얼굴을 딱 쳐다보고 눈을 딱 맞춰야 돼요. 왜? 그래야 선생님이 알아. 아이가 내 말을 지금 듣고 있는지, 내 말을 들었는지. 그럼 아이의 표정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훈육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이 아이가 얼마만큼 배웠나.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보다는 아이가 알아들었나 보다는 뭐예요? 먼저 매너를 가르쳐서 고개를 살짝 숙여요. 감히 어른의 눈을 쳐다보는 거는 안 돼. 그러면 고개를 숙여. 이건 또 한국에서의 통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자란 아이가 한국을 가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막 혼을 내니까 이렇게 눈을 딱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장애아이예요. 왜? 문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라는 의미를 결국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에이티피컬이라고 하는 그 에이티피컬은 그 학교 교육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할 때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어른이 너가 겸손하다는 걸 알고 너가 선생님 말을 이해했다는 것도 알아. 이렇게 선생님 눈을 쳐다보면 그건 굉장히 건방진 거야. 왜냐하면 그건 반항의 의미야. 그걸 가르쳐요. 그런 어떤 문화를 가르치고 그런 어떤 사회에서 서로가 인정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행동을 가르친 거잖아요. 선생님이 혼을 낼 때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미국식으로 그렇게 하는 걸 학교에서 배우고 한국 아이들은 한국식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선생님이 말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이는 문제아가 되고 왜? 보편의 행동을 안 따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는 아이는 문제아가 되고 건방진 아이가 되고 반항아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를 가르칠 때 그거를 아이들이 못 배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난 부모님이 가르칠 생각을 안 하겠죠. 아이 자체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배울 수가 없는 아이를 단정을 해버리면 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선생님이 불렀는데 엄마가 불렀는데 아무 반응을 안 해. 그리고 옆에서 막 이러고 하고 있어요. 읽다가 이렇게 탁 쳐다봐요. 그리고 탁 돌려. 근데 선생님이 센스 있는 선생님은 센스 있는 부모님은 아 얘가 내 말을 들었구나. 그죠? 그런데 들어서 저렇게 왜 그다음 말이 안 나오지 하고 아이가 탁 쳐다보는구나. 그거를 센스 있는 선생은 알고 센스 있는 부모는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는 아이가 들었다는 걸 알면은 가르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왜? 선생님이 부르면 네 하든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요. 오래 걸려도 가르쳐요. 왜? 아이는 들었기 때문에. 들은 걸 알기 때문에. 단지 이 아이는 뭐를 반한 거예요? 보편적인 아이들이 반응하는 그 행동을 안 보인 거예요.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 못 배운 거는 장애 때문에 못 배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인지적으로 아이가 못 배운 게 인지적으로 아이가 못 듣고 못 보는 게 아니야. 아이는 보고 들었어요. 단지 행동으로 그거를 보여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자폐라는 이 장애가 자극이 왔을 때 탁 반응하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장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보통의 아이들 같이 그렇게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텐션 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서서히 가르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해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무엇이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가를 그죠? 왜 이 아이들은 보통의 아이들처럼 네 하거나 탁 쳐다보거나 이거를 왜 못할까? 아니면 왜 안 할까? 이 아이가 못 배운 걸까? 못 배웠으면 왜 못 배운 걸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어때요? 보통의 아이들은 탁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청난 이제 센소리 인포메이션이 막 들어오잖아요. 목소리도 들어오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했지만은 그렇게 들어오면서 그것을 자기가 안에서 배우고 프로세스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프로세스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 많은 자극을 분류를 해서 자기네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거를 탁 들어오는 그 자체, 곧 들어오는 순간에 탁 주의를 기울이고 그 센시티비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 부분에서 살짝 뭔가가 막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이해를 하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장애를 소거하는 건 아니에요. Neuro Developmental Disability라고 그러는 그 뉴로는 우리가 그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행동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룰과 사회의 이거를 우리는 아주 느린 속도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서서히 가르칠 수 있어요. 선생님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특수교사들은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특수교사들이 아이들이 7살이니까 아이들이 9살이니까 장애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든지 글자를 가르치려고 막 애를 쓰고 어떻게든지 막 말하기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아직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에게 아니면 글자를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5학년, 6학년의 교과 과정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거는. 장애가 없어도 인제 1 학년 아이가 글자를 아주 잘 읽는다 그래서 6 학년 과목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소화를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이 아이는 거쳐가야 되는 그 지식의 단계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거쳐가면서 뭐 해요? 아직도 18 살까지는 아이들이 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2 살, 3 살이 다 디벨롭이 됐다 그러지만은 뇌도 인지 능력은 계속 그렇게 지식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정리를 하면서 그죠? 뇌 속에 이제 우리가 인제 그 뭐라 그러죠? 패런 캐러골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한국말로 제가 인제 찾아보질 않아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모든 그 인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 카테고리, 우리가 고기 카테고리, 뭐 생선 그다음에 뭐 피쉬군이 있고 식물군이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식이잖아요. 그런 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엉켜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잘 못 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패턴 캐러고리는 인제 그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딱딱 서랍에 지식을 정리하듯이 정리를 해 놓으면 그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 mental efficacy를 위해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두뇌 사용을 하는데 기억 저장 장치를 잘 정리를 해서 넣어 놓으면 금방 배우기가 쉬운 거야. 이렇게 새로운 지식이 딱 들어올 때 '아 이건 내가 아는 거. 아 이건 새로운 거. 아 이거는 좀 아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거.' 이러면 기존의 지식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뭐 결국은 어릴 때부터 인지 능력의 발달이라는 거는 그거를 향해서 가 가지고 나중에 가서 인제 스키마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인제 아이들이 그런 procedural 스키마가 있고 또 의미를 하는 semantic 스키마가 있고 또 이벤트 스키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에피소딕 스키마가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하면서 이 지식의 인제 이 세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고 물론 생각은 해야지만 깊어지지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인제 장황하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생각이 아니라 그 얘기만 하고 싶었어요. 장애, 비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집에서도 인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 사회에서 하는 그 행동의 방식을 가르쳐 주고 그죠? 우리가 생각은 자유잖아요.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면 큰일 나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까지도 막 컨트롤을 하는. 근데 또 생각이 밖으로만 안 나오면 안전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행동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행동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자유죠. 그죠? 행동하면서 아무 표시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지 민주당을 지지하는지 정의당을 지지하는지 뭐 다른 당들을 지지하는지 그런 거는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제가 하는 말에 살짝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모든 인간은 또 어때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내가 아주 극도로 조심을 하고 긴장을 하고 있으면 안 나와요. 근데 보통 풀어졌을 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을 취하면 뭐 개가 된다는 말, 또 술이 취하면은 이제 방어 기제가 다 해제가 되기 때문에 술을 취했을 때 나오는 그 사람의 이 보면은 그게 뭐 진심이다. 그래서 뭐 신입사원 모집을 안 막 술부터 막 먹여 가지고 또 뭐 사위를 볼 때 부모님이 장인어른이 이제 사위를 막 그냥 술을 완전히 만취하게 만들어서 그 인간을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긴장을 해제시키면 이제 자기 평소의 습관이 나오고 평소의 생각이 나오고 평소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가 부를 때는 "네." 하고 대답을 하고 그죠? 그걸 딱 막 억지로 가르쳐요? 아니에요. 대답하기를 가르쳐요. 대답하기를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아 한국에 그런 걸 아주 잘 가르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잘 가르치세요. 다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고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인제 가르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가 그 인제 그게 결국에는 ABA예요. ABA는 행동을 가르치잖아요. 행동을 가르쳐요. 그런 ABA의 기본 취지가 그거예요. 왜냐면 ABA는 행동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걸 하는 거를 말도 행동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아무 의미는 없어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코드를 입력하듯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행동을 이제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쉐입을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머리를 써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행동주의의 한계예요. 행동주의는 얼마든지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동물들도 우리가 다 ABA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지 앉아 그러면 아이가 앉잖아요. 걔가 앉고 뛰어 그러면 뛰고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아니 말 못하는 동물도 그렇게까지 가르치는데 우리가 걔의 IQ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돼지의 IQ는 20이라고 그랬어요. 돼지가 생각보다 영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갑자기 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동물농장 조지 오웰리스 동물농장을 보면 돼지가 그 동물 농장의 주인이 되어서 동물들을 컨트롤하잖아요. 돼지의 IQ가 제일 높은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동물학자도 아니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IQ 20이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듯이 행동주의 이론의 한계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자발적인 모든 것이 자발적이라는 말은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인지 능력을 써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회에 이제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는 그 ABA에 기초해서 우리가 사회에 통념 내걸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 뭐죠? 의사소통 장애라 그래야 되나요?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 그 이제 자폐 아이들 같이 그렇게 아이들이 소셜 이모셔널, 그러니까 사회 정서가 안 되고 언어만 배우면은 그죠? 그러면 링구스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제가 언어 의사소통,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있고 사회 인지를 통해서 이 사회 정서 의사소통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사회성과 정서와 제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의사소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 대화가 돼요. 그건 상대방의 마음 읽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 읽기가 되기 때문에 마음 읽으면 상대방이 하는 반응에 맞춰서 제가 나를 조절을 해요. 자기 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슬퍼하면 내가 기분 좋게 해줘야 되겠다고 그 인텐션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요. 그래서 상대방 기분을 가볍게 해줘. 그죠? 상대방이 화가 나 있으면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대화를 해. 제가 액트를 해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너무 그냥 힘들어하고 너무 저기 자신 없어하고 뭐 실패를 맛보고 이러면 또 그거를 힘을 북돋워주는 대화를 이런 게 다 소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다음에 그 사회성 장애를 가지면 그런 대화를 못해요. 언어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퍼거를 가진 친구들이 왜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어때요? 그게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 친구들이 그거를 모르냐, 아냐,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그럼 정말 사회의 정서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표현을 못하는 거냐,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장애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딱 그냥 행동주의에 기초해서 아이들을 딱 단정을 해버리고 이 아이는 행동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하는 거지 그 안에서 what's going on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른이 아이들은 어차피 이제 어른이 양육하는 대로 어른이 교육하는 대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 방향대로 뭐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어른이 이제 가이드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른이 그냥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아이들은 영원히 배울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아이들의 선천적으로 아이들이 원래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은 배울 수 없는 아이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게 되고 또 뉴로 디버시티처럼 아이들을 완전히 다 인정하자. 인정하고 너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우리가 그 자체를 인정하지 우리가 여자 남자 뭐
그다음에 뭐 얼굴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성형 수술도 있고 요즘은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과학의 메디컬 그 사이언스로 엄청나게 그거를 이제 넘나들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고 그런 취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100%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그게 어떤 줄기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이해는 하고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또 의미도 있고 그죠? 많은 의미가 있죠. 있지만은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교육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교육에 계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직 샤워를 못해서 모자까지 쓰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루 잘 보내세요.